전국에 가포 비상이 발령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한남동 관저 주변엔 수천 명의 경찰력이 배치된 긴장 상태. 낙담한 탄핵 반대 집회는 금방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전원 일치가 되냐고. 일단 뭐 그냥 행사 정리 선언을 하고요. 그렇지만 광장에 남은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궤변은 내란 사태를 정치적 찬반 문제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권력을 등에 업은 극단 세력들은 부정선거, 선관위 중국 간첩 등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습니다. 빨리 이래요! 빨리 이래요! 저 계단에 있는 죽은 한번 보고 야유를 한번 보내줍시다. 잘 가! 극심한 갈등은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멀지 않은 서울 한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영배 씨. 지난 1월 가게 주변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던 노인이 탄핵 반대 세력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한 30명 넘으신 분들이 이제 어디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도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이제 욕설을 했고 제 옷과 잠바 그다음에 멱살 네, 정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잡혔죠. 그래서 제 옷도 다 찢어지고 잠바도 다 찢어지고. 이 장면을 촬영한 극우 유튜버는 윤 씨를 빨갱이 페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 여기 좀 빨갱이 이거 보이죠? 이 자식아 어른들한테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폭행당하는 장면은 전부 삭제해서 의도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셨더라고요. 정말 그냥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만 보이게끔. 물론 뭐 저도 그 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식당 이름과 주소가 공유되면서 비난 전화에 시달리다가 윤 씨는 결국 아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 것뿐인데 전화가 200통이 넘어가니까 새벽 5시, 6시까지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게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허위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 수입원이었었는데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그런 이 억지나 이 궤변들을 정화할 수 있는 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는 이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 자체가 지금 사실상 잠깐이지만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악영향은 거시적인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200원대에서 1,300원대였던 환율은 12상 계엄 사태 이후 1,470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침구 제조 기업인데요. 그 원단하고 솜이 다 환율, 그다음에 석유 가격 이런 거랑 다 민감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만큼 그 모든 부분 원가 상승분을 완제품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대비 출고가가 압박이 심한 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의 초입에 있다.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터널 길이가 얼마나 길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초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중요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 취임은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2개월 동안 우리가 한 걸 생각해 보시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사실은 없는 상태예요. 나라 살림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세금을 깎아야 투자가 살고 경제가 산다며 감세 정책은 계속 내놨습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렸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2주택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폐지했습니다. 부자 감세, 재정 악화라는 비판은 웃어넘겼습니다. 그걸 하지 말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대로 세수에 펑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6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고 지난해에는 31조 원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세 수입 규모는 396조 원. 그런데 지난해 말 거친 세금은 336조 5천억 원으로 2년 만에 15%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감소폭이 도드라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1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장부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6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장부를 넘겨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무려 100조 원의 세수 마이너스 청구서를 넘겨주게 됐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역사상 2년간 세수를 마이너스 15% 줄였던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요. 차기 정부 5년간 100조 원 정도로 세수가 감소된다. 국가의 지출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금을 감세한 것만큼 더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의 후손일 수도 있고 다른 근로소득자일 수도 있는 거지. 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은 찬물을 부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윤 전 대통령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무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는 연간 약 2,500조 원, 대략 10조 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정부는 물론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따뜻한 곳에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는 것이 꿈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필수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그 것인데 지금 필수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어떤 리더들의 그 철학,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비전,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